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우리가 옛날 게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고전이라고 하죠. 이제 게임도 벌써 한 50년이 되어가는 역사다 보니까 클래식,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게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1984년에 나왔는데 네. 지금 유치원생들도 이 게임을 할 줄 알고 이름을 아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된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로 출시 40주년이 된 이 게임의 제목은 테트리스입니다. 저 바로 떠올리고 있었어요. 네. 저 테트리스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 게임이 나온 지 벌써 40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와, 이렇게 오래됐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한편으로는 40년이 돼도 여전히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는 이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게임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심지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19년 5년 전에도 테트리스 신작이 나왔어요.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요즘은 또 온라인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작은 테트리스 99라고 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혼자 했잖아요, 테트리스를. 이제는 100명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 빼고 99명이 다 게임 오버 될 때까지 버티는, 그러니까 서바이벌 방식의 테트리스가 나와서 굉장히 또 대흥행을 하기도 했어요. 계속 나오는 거죠. 80년, 40년 전의 게임이 계속 리바이벌이 되고 팬층도 그래서 두껍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클래식 테트리스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여길 보면은 요즘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옛날 게임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가장 테트리스를 오래 가는가 이런 대회를 여는데 이 대회가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테트리스를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왼손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쵸. 오른손으로 떨어뜨리고 모양을 이분들은 내 손가락을 떨어뜨리죠. 다 쓰세요, 양손을. 그래서 전후좌우를 손가락 하나씩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블럭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테트리스 후반부에 가면 블럭이 엄청 빨리 내려와요. 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아예 다른 형태로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테트리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장 많이 가장 오랜 시간 플레이한 게임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아이가 네. 얼마 전에 이 스티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 테트리스 게임기를 가져왔더라고요. 한번 해보더니 예. 이 너무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 하려고 그래서 제가 몰래 숨겨뒀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벌써 40년이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테트리스의 인기 비결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그냥 잡자마자 이건 재밌구나를 금방 깨닫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재밌는 게임, 훌륭한 게임의 조건은 뭘까를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가장 배우기 쉬운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네. 테트리스는 유치원 아이들도 한번 잡아보면 라고 깨닫는 정말 심플한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네. 보통 규칙을 이제 세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테트리스의 규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블럭이 위에서 떨어진다. 네. 두 번째로 가로로 한 줄을 맞추면 블럭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블럭이 화면에 꽉 차면 게임 오버다. 규칙이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일단 알기가 쉬우니까 앞에 따로 설명이 없어요. 하다못해 오락실 게임을 해도 요새는 앞에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이 버튼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걸 다 보여주고. 근데 이 설명은 언제나 지루하거든요. 테트리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블럭 떨어지는 거 한번 보면 하고 들어가게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죠.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다 상관없이 번역도 필요 없이 그냥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줘도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쉽고 단순하고 이해가 편한 이 방식이기 때문에 테트리스라는 게 40년 넘어서도 아직도 현역 게임이 될 수 있는 비결이겠죠. 근데 또 규칙은 단순하지만 이 테트리스가 또 만만한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만만하게 보고 오락실에 앉았다가 한 3분도 못 버티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이 게임의 매력은 규칙이 정말 쉽고 단순한데도 사실 조금 하다 보면 굉장히 오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당장 속도가 달라지죠.
처음에 천천히 떨어질 때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넥스트라고 해서 다음 블럭을 보여줍니다. 이게 재밌는 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다음 블럭을 사람이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떨어지는 블럭 하느라 그럼요. 네. 그 다음 블럭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모든 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점점 그 긴장감이 더해지는 게 블럭이 엉망으로 쌓이면서 점점 끝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넣을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근두근하죠. 예, 고수는 이럴 때 그 틈을 또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테트리스 월드 챔피언십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그 얘기하죠. 4개짜리 긴 막대기 하나, 이거 하나 나와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다가도 4개를 통 비워놓지 않고 네.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다음 블록이 어차피 이렇게 안 나올 거야를 예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랑은 밑에를 쌓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얘기는 규칙은 매우 쉽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테트리스는 초보자에게는 주어진 규칙을 클리어하는 게임이지만 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블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게임일 수도 있죠. 근데 테트리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참 테트리스가 갖고 있는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보통 디지털 게임,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양대 산맥이죠. 그쵸. 한국은 온라인 게임부터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옛날 게임들은 그래서 미국산 혹은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테트리스라는 게임은 미국과 일본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은 없어진 나라죠. 소련제입니다. 이 소련에서 1984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이제 게임 역사의 처음과 똑같이 소련에 있는 이제 국립과학기술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 근무하던 연구원 하나가 네. 재미삼아 만든 게 이 테트리스라는 거죠. 알렉세이 파지노프라는 사람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처음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만들자마자 이제 연구소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야, 재밌는 게 나왔다. 네. 이게 돌고 돌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냉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동구권 안에서 연구소 직원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하다가 테트리스가 넘어가게 되면서 뭐 헝가리라던가 이런 동구권 연구소들에 점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예 소련에는 못 들어가도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헝가리나 이런 데랑 또 교류가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 방문을 했다가 누가 그걸 불법 복제해서 서유럽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권에서도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니까 당시 이제 게임 잡지 같은 곳에서는 소련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나태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테트리스에 러시아 민요 같은 게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트리스는 사실 원본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 옛날 보드 게임 중에 이제 펜토미노라는 이 테트리스 블록 같은 거를 네모난 박스 안에 맞춰 끼우는 보드 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응용해서 나온 게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되는 거고 이분이 이제 소련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런 걸 넣지는 않았겠죠. 정말 기본적인 블럭만 넣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별별 루머가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련에서 만든 우리의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게임이다. 이런 루머가 있다 보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면 소련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네. 예를 들어 당시 이제 80년대면 굉장히 여러 게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던 시기일 텐데 그중에 소련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면 벌써 흥미가 확 동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락실 버전도 시작해보면 그 크렘린 궁이 나오고 모든 들어가는 음악들이 다 러시아 민요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테트리스라는 걸 딱 음악만 들어도 이건 러시아풍인데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이 게임이 특이하게도 소련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트리스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뭐 제작자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소련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걸 그쵸.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이걸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국영연구소 소속이었죠. 그리고 정식 업무 시간이 아니라 땡땡이를 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련에서는 이 게임의 소유는 우리지.
소련이라는 국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또 다른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쉽잖아요. 네. 그러면 복제해서 그냥 가져가면 원작자가 돈을 하나도 못 버니까 저작권,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나 영화 콘텐츠 같은 거는 소위 말하는 저작권을 묶어서 그 수익을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소련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애초에 개인이 소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 안에서는 이 얘기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헝가리,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서유럽에서 이걸 가져간 사람들 중에 마케터들이 있는 거죠. 네. 한번 해보고 아 재밌어가 아니라 야 이건 돈이 되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팔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서유럽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팔려면 저작권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승인을 받으려면 가서 라이센스를 받아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충 받았다고 뭉을 치고 영국과 프랑스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의 저작권을 봉이 김선달처럼 그냥 없는 걸 팔아버립니다. 와.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우리 라이선스 받았어라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걸 알게 된 소련이 매우 화를 내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네. 소련 입장에서는 진짜 배가 많이 아팠겠는데요. 그럼요.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돈이 안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유럽에서 그렇게 히트를 친 게임이 우리 건데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이 국영 회사를 하나 세워요. 엘로그라는 이름으로 이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네 지금 라이센스 잘못 넘어갔어. 우리랑 다시 협상해. 라는 네. 시도를 서유럽에 걸게 되죠. 그러면서 최초에 헝가리에서 이제 그 불법으로 가져다가 팔았던 이 친구가 좀 뻔뻔하게 그러면 다시 협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이센스 협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넘어 일본까지도 우리는 계속 라이센스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게임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불법으로 막 퍼지고 네. 그러면서 일본까지 갔더니 일본에 있는 회사들도 이거 우리가 라이센스 받아서 팔겠어. 라고 하고 그 가짜 라이센스를 사서 또 장사를 하게 되는 좀 혼돈의 파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처음에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만 돌다가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로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게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의 라이선스를 판 업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영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라이선스는 PC용이야. 닌텐도 기기에 넣는 건 다른 라이선스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팔면서 약간 이 브로커들이 전 세계에 신나게 테트리스 라이선스를 팔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테트리스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테트리스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소련 국영 회사인 엘로그라는 곳이 이제 다른 회사들과 계속 컨택을 해요. 너네 이거 잘못 산 거다. 다시 협상해야 수습을 된다. 하려고. 예, 이렇게 쭉쭉 하는 와중에 또 재미있게 된 게 원작자였던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서구권으로 망명을 가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공산주의 시민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의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건 맞죠. 네. 본인이 개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테트리스 컴퍼니라는 법인이 하나 새로 생겨요. 여기에는 소련의 엘로그도 주주로 들어가 있고 알렉세이 파지노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테트리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제 이 테트리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알렉세이 파지노프도 여기서 약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걸로 엔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대에 나왔지만 이 소송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90년대까지. 그래서 그동안 아마 많이 보셨던 게 온갖 테트리스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라이센스가 없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이제는 그게 싹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재밌는 사태가 한 번 있었던 게 2002-3년쯤에 한국의 여러 온라인 게임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중에 몇 군데가 테트리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해요. 워낙 쉽고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면 다들 많이 할 테니까. 그쵸. 근데 이게 어느 날 다 내려가거든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테트리스 컴퍼니가 그걸 보고 너네 라이센스 비를 안 냈다라고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엔 저작권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테트리스는 특이하게 이 게임의 모든 규칙에 대한 저작권이 테트리스 컴퍼니에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모든 테트리스 게임은 반드시 이 회사의 라이선스를 지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나오는 블럭이 한 4-5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새로운 블럭을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하면 라이선스를 어기는 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블록 색깔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몇 안 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게임으로도 테트리스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테트리스와 비슷한 게임들이 서로 네. 다른 회사에서 출시되기도 하던데요. 이건 저작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애니메이션에는 이제 디즈니가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예전에 들은 게, 무인도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 변호사가 찾아온대요. 저작권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작권이라는 게 특이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은 가장 대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굉장히 미녀 캐릭터를 하나 상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미녀 캐릭터를 그려서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현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내가 그려낸 그림만이에요. 아, 나는 이런 미녀를 생각했어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어도 그 생각을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독점적으로 보장을 하느냐라는 게 현행 저작권법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픽이나 사운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게임 규칙이 핵심이잖아요. 그쵸. 테트리스의 핵심은 블럭이 위에서 떨어진다, 한 줄이 차면 없어진다, 끝까지 차면 게임 오버다인데 이게 아이디어의 영역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어떤 게임이 나왔을 때 이 게임의 라이선스가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시면 그런 경우 있죠. 뭐 표절 시비 같은 게 걸렸을 때 이 네. 게임의 규칙을 똑같이 써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가 아니라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아이콘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3매치라는 장르가 있어요.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동물도 있고 사탕도 있는데 같은 걸 3개 맞추면 없어지는 게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모바일로 해보면 특히 비슷한 게임만 네. 주구장창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는 이유는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 그러니까 사탕이 아니라 우리는 신발입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저작권법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 규칙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저작권으로 묶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건 나도 옛날에 200년 전에 생각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다 묶어버리면 게임이라는 게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게임들의 장점을 또 가져와서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만들 수 있는 게임이 너무 또 한정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다고 해서 우리 게임이니까 너넨 다 만들지 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재 저작권법에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테트리스는 이상하게 소련에서 만들어졌다는 좀 독특한 배경하에 유일하게 저작권을 보호받는 게임 규칙이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이경윤 편집장님도 아직 테트리스 하세요? 아직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테트리스 서바이벌 있죠. 그거를 아들하고 네. 이제 매일 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토록 이 테트리스 게임이 매력적인 이유 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은 게임보다 쇼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쇼츠에 보면 그런 거 보셨어요?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 직각으로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흩어진 모래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힐링 쇼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이 분야의 원조가 테트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블록들이 정말 무작위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블록을 없애는 거는 한 줄을 가지런하게 맞춰놓으면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주는 매력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리된 것을 향한 편안함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길가에도 이렇게 블럭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탁탁 떨어지는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트리스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는 블록에서 네가 앞뒤로 한 줄을 정말 깔끔하게 맞추면 뿅 하고 사라지는, 마치 사무실이나 창고를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우리가 확 느끼는 그 후련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구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간단한 규칙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유성아님이 오락실 테트리스는 최고 점수를 깨면 내 이니셜을 쓸 수 있다는 게 묘미 아닐까요? 하셨네요. 아, 그렇죠. 그 하이스코어에 대한 또 욕망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기계를 끄면 사라진다는 게 요즘은 서버에 남기는 한데 옛날엔 그게 없었네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